유명 체인점 맛집부터 커피숍 케이크까지. 한강변 공원을 방문하여 배달을 요청하더라도 어디든 배달 주문이 가능합니다. 당신 한국인이었다고? 당장 이혼해. 후진국 한국 살기 싫어. 한국 남편과 파혼한 독일 여성. 우연히 간 한국에서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4년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와 파혼까지 하는 초강수를 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녀는 회사 파견으로 억지로 한국을 오게 되고 이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에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메레트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며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인생에 있어서 일과 커리어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을 만큼 일에 미쳐 있었죠. 다른 여자들은 연애와 결혼을 신경 쓰며 자신을 꾸미기 바쁠 때 저는 항상 회사에 남아 커리어를 위해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를 걱정하시며 세상에는 일보다 중요한 게 많다고 조언하셨지만 저는 부유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을 무렵 만난 게 바로 한국인 남자친구 은성 씨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마지못해 만나게 된 은성 씨는 워커홀릭인 저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독종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늘 자상하고 배려심도 깊어서 무뚝뚝하고 차가운 독일 남자들과는 다른 매력을 자랑했죠. 특히나 아시아 남자들은 키도 작고 왜소할 거라는 편견과는 달리 한국인 은성 씨는 웬만한 독일인들보다 키가 컸고 특히나 체격이 무척이나 다부져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한 식당에서도 직원들은 은성 씨의 체격을 보고 저절로 깍듯해지곤 했고 그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은성 씨에게 더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년 동안을 연애했고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차였습니다. 저는 은성 씨가 당연히 독일에서 쭉 살 거라고 생각했고 저와 그의 성실함이라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러나 이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은성 씨가 독일에서 하던 자신의 사업을 업종 전환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왔거든요. 소득은 저보다 은성 씨가 훨씬 높았고 저는 일을 그만둔 뒤에도 한국에서 은성 씨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은성 씨를 따라서 한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진국에서 살기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저는 그간 여유로운 삶을 위해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후진국 한국에서 산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편하고 지저분한 삶을 살게 될 게 분명했거든요. 물론 은성 씨는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라며 무슨 50년 전 이야기를 하냐며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옛날에 한국 출신 광부들이 파견 왔을 때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했던 광산 회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때의 한국인들의 사진은 할아버지 댁 곳곳에 걸려있고 찢어지듯 가난해서 남의 나라에 노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국가가 불과 몇십 년 만에 후진국에서 탈출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물론 최근 들어 한국의 소식이 독일 곳곳에서 들려오긴 했지만 저는 그러한 허위 광고에 속아서 가족 여행으로 중국을 가게 됐고 영락없는 후진국의 모습과 처참한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중국의 현실에 학을 떼게 된 이후로 빠른 경제 발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직업의 커리어가 중요해서 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한국행을 거부했죠. 은성 씨는 한국에서 몇 년간 사업을 이어나간 뒤 다시 독일에서의 사업을 준비해 보겠다며 몇 년간이라도 참아줄 수 없겠냐고 제안했는데요. 저는 한국은 아무리 잘 쳐줘도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국가에서 몇 년간 사는 건 인생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에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죠. 그 후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성 씨 이후로 많은 소개를 받았지만 독일에서는 은성 씨만큼 성실하고 강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혼자 지내며 강제로 일에만 빠져 살았죠. 저는 은성 씨가 무척이나 그리웠으나 애써 그러한 감정을 무시한 채 한국 같은 후진국에 따라갔다면 틀림없이 비참하게 살았을 거라고 자기 체면을 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회사 측에서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해오더라고요. 바로 한국으로의 장기 파견을 다녀오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 제안 자체가 매우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업종 특성상 기술력이 좋은 회사와 협업하곤 하고, 기술력이 좋은 회사를 가진 국가는 단연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나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간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기업과 주로 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견을 후진국이라고만 알고 있던 한국으로 갔다 오라니,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 어쩌면 TV나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한국의 부유한 모습은 그저 보여주기식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죠. 솔직히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는 감정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어서 잠도 한숨도 못 잔 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혹여라도 은성 씨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기도 했고, 만약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경제 대국이라면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그와 함께 한국에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김칫국만 한 사발을 들이켠 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역시나 한국 공항은 매우 웅장하고 뛰어난 인프라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런 보여주기식 인프라는 중국에서도 볼 수 있었기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지하철로 향했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 엄청난 짐을 들고 낑낑대며 가고 있었는데, 웬 영무원처럼 보이는 한국인이 나오더니 제 무거운 짐을 숙소까지 옮겨주겠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영무원이 제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식의 호의를 가장한 사기가 들끓고 있고, 이들은 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대로 갖고 도망가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영무원은 매우 유창한 영어로 구체적인 배송 방법까지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에서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여행객들을 위해 무료 지하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모든 짐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배달되며, 이건 지하철 인프라가 뛰어난 한국에서만 가능한 방식의 배달이죠. 여기 신청서에 짐을 배송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오늘 안으로 짐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맙소사, 오늘 안에 짐을 배달해 준다니 저는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건가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기본적인 택배 배송조차 3주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이건 도저히 현실적인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됐죠.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은성 씨가 유럽의 택배는 너무나도 느리다며, 한국에서는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완료되고 한국에는 택배 도둑도 전혀 없어서 직접 물건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의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말을 웃어넘길 뿐이었는데, 저는 은성 씨가 진심으로 말한 건가 싶어 반신반의의 감정으로 지하철 택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숙소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안 되어 곧바로 제 짐이 배달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저는 택배를 받자마자 벙찔 수밖에 없었고, 독일의 각종 SNS나 TV에서 선진국인 것처럼 묘사되는 한국의 모습은 진짜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 정도의 서비스 인프라를 갖출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마저 이용객을 배려해 주게끔 설계된 한국의 제도를 보고, 아무래도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인식하는 한국과 지금의 독일의 젊은 세대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내 한국의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기에 주문을 하는 데는 꽤 애를 먹었지만, 음식을 주문한 후에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식당에서는 무료로 제공된 물을 컵에 따르기가 무섭게 푸짐한 무료 반찬들이 제공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수준 높은 무료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때쯤 제가 주문했던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은 단 5분 만에 일어났고,
저는 한국인 주인 할머니가 독심술을 사용해서 제가 이 식당에 방문하고 불고기를 주문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건가 싶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음식 하나 기다리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긴 기다림을 버티기 위해 식전에 맥주를 주문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맥주가 빠르게 발전한 이유는 낮은 물의 품질 때문이 아닌 그저 유럽인들이 게을러서 음식을 늦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독일 및 유럽 식당에서 음식은 주문한 것을 까먹을 때쯤 돼서야 겨우 나오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진심이면 이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물론 주문한 불고기와 밑반찬들의 수준도 최고였고, 저는 음식 문화도 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꽤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내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인식에 종지부를 찍어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됐거든요. 바로 제가 한국의 찜질방에 다녀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우연히 숙소 근처에 찜질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러한 찜질방에 큰 호기심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남녀 혼탕 사우나가 있기로 몹시 유명하고, 사우나를 몹시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우나 같은 대중 목욕탕에서 하는 행동만 봐도 사람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은 대중 목욕탕에서 대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서 바로 찜질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도착한 한국 찜질방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탕은 주기적으로 청소가 실시되고 있었고, 탕이 12개밖에 없는 독일 사우나와는 달리 한국에는 각기 다른 온도와 테마의 탕이 거진 10개는 되어 보였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의 매너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들은 반드시 샤워를 한 뒤 탕에 들어갔으며 공공 비품들도 훔쳐가지 않고 제자리에 두며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켰거든요. 독일의 탕에서는 정체불명의 건더기가 둥둥 떠다니는 건 기본이고, 탕 안에서 대놓고 소변을 보거나 몰래 맥주를 반입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 독일보다도 시민의식이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찜질방 내부는 더욱 놀라웠죠. 한국의 찜질방에는 영화관과 PC방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의 음식점까지 즐비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한국 찜질방에서의 모든 결제는 현금이 아닌 디지털 팔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팔찌를 인식하며 간편하게 결제하고 찜질방에서 나갈 때 후불식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단 말인가요?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던 독일은 이젠 너무나도 늙어버렸고, 디지털 팔찌는커녕 아직도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그저 동네의 찜질방에서 마저 놀라운 기술을 통한 결제가 상용화되어 있다니, 저는 아무리 봐도 독일이 한국보다 뛰어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죠. 저는 1년의 경험을 통해 한국은 선진국이고 어쩌면 유럽 최고의 경제 대국인 독일보다도 선진국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이 정도로 수준 높은 나라라면 은성 씨와 결혼한 뒤 이곳에서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독일보다 한국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처음에 은성 씨를 소개해준 친구를 통해 그의 한국 연락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은성 씨는 워낙 자상하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기에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를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은성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2년 만에 만나게 된 은성 씨는 제게 다짜고짜 예상치도 못한 말을 건네더군요. 메레트 오랜만이네. 그런데 미안하지만 많은 시간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 내 아내가 임신을 해서 집안일을 해놔야 하거든. 그래, 한국은 회사 일로 왔다고? 저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가 저와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결혼을 했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과 콧물까지 모두 쏟아내며 그에게 배신자라며 침을 튀어가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은성 씨는 제게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묵묵히 제 말을 듣더니 이내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메레트, 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 너와 연애를 했을 때도 너는 항상 독일을 선진국이라고 추켜 세우는 동시에 한국은 후진국이라며 은근히 내 조국을 무시하곤 했지. 심지어 내가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한국에 한번 살아보라는 제안을 건넸음에도 무참히 거절했던 네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당황스럽네. 아무래도 회사 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와보니 한국은 네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내게 연락을 한 모양인데 이제는 내 쪽에서 사양할게. 세상에는 너처럼 속물적인 여자 말고도 좋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 그리고 한국은 지난 2년 새에 독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했고 이제는 이미 독일을 추월한 듯 보이지만 나는 너처럼 다른 사람의 조국을 비하할 생각은 없으니 여기까지만 할게. 그는 침착하게 말을 마친 뒤 콧물까지 질질 흘리며 영락없는 추녀가 되어버린 저를 놔두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랐어요. 솔직히 그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과 독일의 뒤바뀌어 버린 수준 차이처럼 입장이 바뀐 저희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SNS 계정을 몰래 알아내서 염탐해봤죠. 그러나 저는 그의 근황을 확인하자마자 그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성 씨의 집에는 비싸 보이는 최첨단 인공지능 가전제품들로 전부 꾸며져 있었고 그간 그의 사업도 번창했는지 이제는 저와 맞지 않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그의 한국인 아내 얼굴을 보니 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웠기에 도저히 제가 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은성 씨와의 엄청난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저 좌절한 채 다시 숙소로 향할 뿐이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일주일만이라도 한국에서 살아봤다면 결과가 바뀌었을까? 저는 한국인들은 단 며칠만의 시간으로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알았고 그들의 성공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치안이 좋다는 일본이나 싱가폴도 한국보다 특별히 더 좋은 건 못 느낍니다. 그만큼 한국이 좋다는 것이죠.